이 피도 눈물도 없는 년아. 강수연이 다니는 회사 로비.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오가던 때였습니다. 시어머니 최말순이 수연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나가던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뭐가 여기서 이러시면이야. 내 아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용돈 좀 그만 달라고. 말순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수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같은 팀 사람들, 위층 임원들까지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나가서 얘기해요. 나가긴 어딜 나가. 내 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가게 말아먹고 마음고생하는데 위로는 못할 망정 돈까지 아까워해? 수연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지. 하지만 그 순간 수연도 말순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이 소란이 한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릴 긴 싸움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 수연은 지인 소개로 정훈을 만났습니다. 대기업 마케팅팀 대리 수연, 작은 숯불갈비집을 운영하던 정훈. 제 가게가 크진 않아도 단골 손님들 덕분에 그럭저럭 먹고 삽니다. 성실하게 가게를 일구는 정훈의 모습이 수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한동안 두 사람의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정훈은 매일 새벽 가게 문을 열고 수연은 회사로 출근하는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결혼 8개월째 정훈이 어느 날 들뜬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아, 나 가게 넓히려고 지금 자리 옆 상가 나왔는데 거기까지 트면 테이블을 2배로 늘릴 수 있어. 청소기로 청소하고 있던 수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보, 지금도 매출이 크게 느는 상황은 아니잖아. 장사는 승부를 봐야 할 때가 있는 거야. 나 믿어봐. 정훈은 대출까지 끌어다 확장 공사를 밀어붙였습니다. 수연은 불안했지만 남편의 확신에 찬 얼굴을 보고 더 말리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넓힌 가게는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만 키웠고 늘어난 좌석만큼 손님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반년 만에 가게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빚만 2억 넘게 남은 채였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내가 다 망쳐놨어. 정훈은 처음 얼마간 정말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그런 남편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같이 갚아나가자.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정훈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 요즘 너무 우울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가게를 말아먹은 충격이 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도 정훈은 방 안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거나 술을 마셨습니다. 집안일은 손도 대지 않았고 수연이 퇴근해서 돌아와도 빨래 한 번, 설거지 한 번 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조금씩이라도 움직여보는 게 어때? 계속 이렇게 있으면 몸도 마음도. 당신은 내가 이렇게 힘든 게 안 보여? 정훈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수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 아직은 힘드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자. 그렇게 참아온 시간이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빚은 고스란히 수연의 몫이 됐습니다. 회사 월급으로 원리금을 갚아나가고 생활비도 시댁 경조사비도 전부 수연이 감당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수는 그런 며느리를 다그치기는커녕
오히려 아들 편만 들었습니다. 애 기죽이지 마라. 지금 안 그래도 힘든 애한테 자꾸 뭘 시키려고 하면 어떡하니? 어머니, 저도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넌 회사도 다니고 돈도 잘 벌잖아. 정훈이 힘든 것 좀 이해해줘. 수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도 매일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도 혼자 다 하고 빚도 갚고 있는데 하지만 그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정훈의 요구는 시간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수연아, 용돈 좀 올려줘. 요즘 물가도 오르고 해서 이번 달은 좀 빠듯한데. 그래도 알았어. 한번 올려준 용돈은 다음 달이면 또 올라갔습니다. 50만 원이던 용돈이 어느새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수연은 매달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러다 정말 우리 집 생활비까지 쪼들리게 생겼어. 그 무렵 수연의 구두는 밑창이 벌어진 지 이미 한 달이 넘어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빗물이 양말 속으로 스며들어도 새 구두를 살 여유가 좀처럼 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편의점에서 순간 접착제를 사와 밑창을 대충 붙여 신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접착제가 바닥에 조금씩 눌어붙는 소리가 났지만 그래도 며칠은 버틸만 했습니다. 같은 팀 후배가 그 모습을 보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대리님, 구두 밑창 떨어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이거 아직 신을만 해. 괜찮아. 수연은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새로 나온 게임기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이번에 나온 거 진짜 좋대. 그거 하나만 사면 스트레스가 확 풀릴 것 같은데. 정훈의 손에 들린 핸드폰 화면에는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게임기 사양이 떠 있었습니다. 수연은 접착제 자국이 남은 자신의 구두를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구두 밑창 하나 새로 못 사고 있는데 그 말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수연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용돈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빚도 갚아야 하고 생활비도 빠듯해서. 그리고 당신도 조금씩이라도 일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정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지금 나 비난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같이 벌면 빚도 더 빨리 갚고. 당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가게 망하고 나서 계속 나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게 아니라 이럴 거면 이혼해. 필요 없어. 정훈이 소리를 지르며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러고는 그 길로 시댁으로 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말순이 수연의 회사까지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로비에서 벌어진 소란이었습니다.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년아.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정훈이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레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사과부터 건넸습니다. 여보,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한 것 같아. 미안해. 용돈은 그대로 줄게. 정우는 아무 대꾸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시 100만 원이 넘는 용돈이 정훈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수연은 그렇게라도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길 바랐습니다. 며칠 뒤 수연은 정훈의 옷장을 정리하다 새 운동화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한정판이라는 태그가 붙은 그 운동화는 수연이 그토록 미루고 미루던 새 구두값의 3배가 넘었습니다. 이거 언제 산 거야? 그거 친구들이랑 같이 신으려고. 한정판이라 지금 아니면 못 구해.
정우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접착제로 붙여 신던 자신의 구두를 떠올리며 말없이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의 대학 동창 지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연아, 나 오늘 백화점에서 이상한 거 봤는데. 지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너희 남편 정훈 씨 맞지? 어떤 여자랑 손잡고 명품 가방, 매장 돌아다니던데. 수연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사람 잘못 봤을 거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얼굴 정확히 봤어. 정훈 씨 맞았어. 전화를 끄는 수연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주말 수연은 정훈 몰래 그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지연이 알려준 시간, 지연이 알려준 매장 앞에서 수연은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훈이 한 여자와 함께 매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수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커튼 앞에 선 여자의 손에는 명품 매장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여자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그날 밤 정훈이 잠든 사이 조용히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 안쪽에서 낯선 영수증 뭉치가 나왔습니다. 백화점 영수증, 레스토랑 영수증, 호텔 숙박 영수증까지 모두 최근 몇 달 사이 결제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훈의 태블릿에서 소영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메시지함을 발견했습니다. 오빠, 오늘 그 가방 진짜 예쁘더라. 다음 달에도 또 보러 가자. 당연하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면 얼마든지 사줄게. 수연은 그 대화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신이 힘들게 벌어 매달 건네준 그 용돈이 다른 여자에게 명품을 사주는데 고스란히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메시지를 더 살펴보던 수연은 소영이라는 여자에 대한 단서를 하나 더 찾아냈습니다. 같은 대기업 계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대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여자도 나랑 같은 업계 사람이었어. 수연은 그 순간 눈물이 아니라 차가운 결심이 차올랐습니다.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확실하게 정리하자. 다음 날부터 수연은 차분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정훈과 소영이 나눈 메시지와 통화 녹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백화점, 호텔 사진들, 그리고 용돈 명목으로 빠져나간 지난 1년치 계좌 내역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인쇄한 서류들이 쌓여가자 수연은 서류를 항목별로 정리할 수 있는 튼튼한 클리어 파일 바인더를 하나 샀습니다. 날짜 순으로 가지런히 정리된 증거들을 보며 수연은 조금씩 마음을 다잡아갔습니다. 수연은 회사 근처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살펴보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불륜 증거가 명확하고 게다가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불륜 상대에게 쓴 정황까지 있으니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수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가게 실패로 생긴 빚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제가 다 떠안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빚은 남편분이 혼자 판단해서 무리하게 확장하다 생긴 개인적 채무 성격이 강합니다. 게다가 이번 이혼의 귀책 사유가 전적으로 남편분께 있는 상황이라 재산 분할 과정에서 그 채무를 남편분 책임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합니다. 수연은 그제야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증거가 모두 정리되자
수연은 먼저 소영의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기혼 남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간 선물과 접대 정황까지. 며칠 후 수연은 정훈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오늘부터 용돈 없어. 뭐? 갑자기 왜? 정훈이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수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소영 씨한테 명품 가방 사주느라 바빴잖아. 정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백화점에서 손잡고 다니는 거 다 봤어. 메시지도 영수증도 호텔 숙박 내역도 다 있어. 수연이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내가 힘들게 벌어서 준 용돈으로 다른 여자한테 명품 사주고 호텔 데이트를 했더라. 정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이혼해. 수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빚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한 푼도 안 갚을 거야. 한 달 후 소영도 자신의 회사에서 같은 업계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혼자와의 불륜, 그것도 상대 여성이 같은 업계 대기업 직원이라는 사실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저 대리 유부남 만났다며? 그것도 같은 업계에서 어쩐지 요즘 명품을 그렇게 자주 들고 다니더라니. 팀장이 소영을 조용히 불러 따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소영 씨 회사 이미지도 있고 하니 당분간 대외 업무에서는 빼는 게 좋겠어요. 소영은 그날 밤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지금 회사에서 쫓겨나기 직전이야. 오빠는 뭐 하고 있어? 나도 지금 정신없어. 이혼 소송에 빚 문제에. 그래서 나는 어떡하라고. 소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오빠가 사준다던 그 가방, 오빠가 데려간다던 여행, 다 오빠 와이프 돈이었던 거잖아. 나만 이렇게 우습게 된 거잖아. 소영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됐어. 이제 오빠 얼굴도 보기 싫어. 소영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소영은 정훈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오빠, 나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회사도 잘렸는데 나도 지금 살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야. 너 챙길 여력이 없어. 뭐라고? 소영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빠 때문에 내 커리어가 다 날아갔는데 지금 나 몰라라 하겠다는 거야? 소영아, 미안한데 지금은 나도 감당이 안 돼. 정훈이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소영은 그 자리에서 분을 사귀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다가오지를 말았어야지. 나 인생 망쳤어. 오빠 때문에. 하지만 정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결국 회사에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정훈과도 그날 이후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때 명품 가방을 자랑하던 소영의 SNS 계정은 어느 순간부터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말순이 다시 수연을 찾아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아들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어머니. 수연은 차분하게 말순을 마주봤습니다. 아드님이 다른 여자한테 제 돈으로 명품을 사줬어요. 그것도 어머니가 애 기죽이지 말라고 감싸주신 그 용돈으로요. 말순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도 더는 피도 눈물도 없는 년. 소리 들으면서 참을 이유가 없어요. 수연은 그렇게 말순을 뒤로하고 돌아섰습니다.
2달 후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정훈에게 있다는 게 명백히 인정됐습니다. 위자료 8천만 원, 그리고 가게 확장으로 생긴 채무는 정훈의 개인 책임으로 전액 귀속됐습니다. 수연이 그동안 갚아온 원리금에 대해서도 구상금 명목으로 일부 반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이후 정훈의 삶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던 정훈은 결국 말순의 집을 처분해야 했고 말순과 함께 지방의 작은 마을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훈은 그곳에서 공사장 일용직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말순도 식당 주방 보조로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한때 아들만 감싸고 돌던 말순이었지만 정작 생활고 앞에서는 그 누구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다. 말순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그런 거지. 내가 나쁜 놈은 아니잖아. 두 사람 중 누구도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이혼 후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일상에 집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좋아하던 필라테스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쓰는 게 낯설면서도 홀가분했습니다. 수연은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새로 얻었습니다. 이사 첫날 수연은 창가에 작은 화분 하나를 놓고 아침마다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수연에게는 스스로를 챙기는 소중한 의식이 되어갔습니다. 1년 뒤 수연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팀 내에서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이 잦았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에도 스스로를 챙기는 여유가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3년 후 수연은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축하 자리에서 동료들이 케이크와 함께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향이 은은한 핸드크림이었습니다. 팀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연은 그 선물을 받아들고 오랜만에 마음 깊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는 같은 회사 입사 동기이자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온 윤재현도 함께였습니다. 재현은 수연이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올 때도 묵묵히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고 승진 축하 자리가 있던 바로 그해 가을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수연은 환하게 웃으며 하객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수연아, 축하해. 이제 정말 행복하기만 해.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수연을 꼭 안아줬습니다. 재현이 수연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팀장님, 이제부터는 내가 평생 응원할게. 수연도 그 손을 마주 잡으며 웃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아픔은 이제 완전히 지나간 옛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햇살 아래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신 모든 분들께 전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헌신은 결국 골마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배신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 맞는 대가가 돌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